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구스타프 까유보트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까유보트에 대해서는 인상파 화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신인상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상파와 신인상파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왜 또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일까요? 까유보트의 일생과 작품을 보면서 그 이야기에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구스타프 까유보트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책에 따라서는 까유보트 대신에 켈리보트라고도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까유보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름은 참 어렵습니다. 까유보트는 이제 파리 시내에 있는 생드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부동산 그리고 군복에 들어가는 천을 만드는 사업을 해서 꽤 큰 돈을 이제 벌고 있었던 집안이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 집안이었었습니다. 잠시 가족 관계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르샬은 이제 사업가였고요. 또 상업재판소의 재판관도 역임을 했어요. 어머니 셀레스테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세 번째 결혼한 그 여인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 마르샬은 앞에 그 두 명의 부인과는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아내가 되는 셈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는 이제 아들 세 명이 태어납니다. 큰아들이 카유보트였고, 둘째가 르네, 셋째가 마르샬이었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도 한 명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르네하고 마르샬은 이제 까유보트가 화가가 되고 나서 까유보트의 작품에 이제 모델로 좀 등장도 합니다. 까유보트가 처음부터 화가의 길을 갔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이제 처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법률을 공부했고 1870년에는 자격증을 땁니다. 그런데 그의 그 발발한 보불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제 1년간 이제 군 복무를 끝내죠. 그리고 바로 그 레옹 보나의 화실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레옹 보나는 그 훗날 에꼴대 보자르 교수가 되는 화가였어요. 지금 레옹 보나의 작품 이탈리아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레옹 보나는 이제 스페인과의 그 인접 지역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도 잘했었고 영어도 뛰어났죠. 또 아카데미즘 화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외국 학생들이 그의 화실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나 자신이 아카데미즘 화가이지만은 또 인상파 화가들하고도 친했어요. 드가와도 아주 각별했었고요. 까유보트는 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림을 배우게 되죠. 또 집에다가 자신의 화실을 차려놓고 아주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신만의 화법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1873년 이제 그 까유보트는 에꼴대 보자르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뭐 1년 정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까유보트는 당시 이제 에꼴대 보자르 바깥에서 활동하던 화가들 뭐 드가, 르누아르, 이제 모네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74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1875년 까유보트는 살롱전에 이제 작품을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선이었어요. 그 출품한 작품은 마룻 깎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었죠. 파리 시내의 고급 아파트 바닥을 정리하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 사실 이 작품의 무대는 그 까유보트가 이제 그 파리 시내에 샀던 자신의 아파트였어요. 세 명의 인부가 반누드 상태로 지금 마루의 결을 벗기고 있죠. 이제 왼편에서 들어오는 그 빛이 남자들의 등에 이제 내려앉았고요. 뭐 앙상하게 드러나는 등과 옆구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활이 녹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그들의 몸은 거의 황금색에 가깝게 이제 칠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좀 끌어당기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새참 때 먹으려고 준비한 것인지 큰 와인병도 하나 보입니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작품을 이제 살롱전에 출품을 했었지만은 거절당한 이유는 당시 이제 일꾼으로는 농부나 뭐 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도시 노동자를 묘사한 이제 그의 작품은 이제 상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론가들의 평이었어요. 그 상스럽다라는 말은 미술사에서 이제 평론가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단어 중에 하나이죠. 상스럽기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 그 남자의 누드는 신화 속 영웅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남성들의 누드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누드가 살롱전의 처음은 아니었었습니다. 1853년 그 사실주의 화가 이제 꾸르베가 레슬링 선수들이라는 작품을 그 살롱전에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꾸르베가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비평가들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비평가들도 지금 판단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의 그 남성 누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었습니다. 아마 카유보트도 그런 점에 좀 착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1876년 르누아르는 2차 인상파 전시회에 카유보트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카유보트는 이제 마력 깎는 사람들의 그 또 다른 버전을 포함을 해서 총 8점의 작품을 출품을 하죠. 앞서 본 마력 깎는 사람들과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카유보트는 1882년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인상파 그 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되죠. 앞서 본 그 마력 깎는 사람들을 이제 본 비평가들의 의견은 이제 둘로 나뉘었어요. 전시된 작품 중에서 가장 나쁘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상파에 대한 비아냥이었습니다. 그 인상파들 작품 중에서 가장 사실주의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뭐 인상파의 대변인이었던 에밀 졸라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너무 깔끔하게 그려졌다 이런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극과 극의 평가가 동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인상파들과는 확실히 다른 이제 표현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카유보트는 데뷔 때부터 아주 한바탕 주목을 받게 됩니다. 창가의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동생 르느가 이제 모델이었죠. 이 르느는 이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르느는 가족이 그 사는 아파트에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죠. 시선을 밖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는 것이 자연이 아니라 이제 한 도시의 그 새로 말끔하게 정리된 도시의 거리입니다. 그 말쉐르브 거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는 묘사는 그 이미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시도가 됐었어요. 독일화가 카스파르 프리드리의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인은 지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대상은 자연이죠. 이 작품 역시 그 2회 인상파 전시회에 출품이 됐었습니다. 근데 에밀 졸라도 이 작품을 보고 이제 사진처럼 참 정교하게 묘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유보트의 초기 작품들은 같은 친구였던 인상파 화가들의 그것과는 아주 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파리 개조 사업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상파 화가들의 그 작품에 파리 시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작품에 등장하는 파리의 모습은 사실 원래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죠. 파리는 아주 중세 때부터 지저분하기로 소문난 도시였었습니다. 비 오는 날 그 오수가 넘쳐가지고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여인들이 치마 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굽을 달았고 그 굽이 점점 높아져서 하이힐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또 워낙 좁고 이런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파리 꼬뮌 시절에 정부군이 진입을 할 때 바리케이트를 치우는데 아주 애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파리 시내에 있는 공장의 수를 좀 보면은요, 여기가 공업단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장들이 많았어요. 더구나 무드질 공장이라든가 가죽 공장, 또 이런 공장들은 지금도 뭐 폐수가 아주 심하기로 유명한 곳들이죠.
그러니까 파리 전체에는 주거지와 공장이 아주 하나로 섞여 있었던 아주 열악한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이제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 3세가 파리를 개조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책임자로 이제 오스만 남작을 파리 시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 그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걸죠. 우선 맑은 공기와 햇빛을 이제 도시 한 복판까지 가져올 것, 또 큰 도로를 이용해서 파리 시내의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을 것, 그 다음에 파리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할 것, 이거 조건이었었습니다. 오스만 남작은 1853년부터 이 개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1870년까지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 뭐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도 있었죠. 이제 뭐 부시고 새로 져야 되니까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됐죠. 결국 그 오스만 남작은 이제 파리 시장에서 해임이 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1927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파리의 모습은 사실은 이 오스만 남작의 그 어떤 노력, 계획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예전의 파리의 모습과 지금의 파리 모습은 어쨌든 간에 오스만 남작이 바꿔놓은 뭐 그런 결과가 되겠죠. 유럽 달이라는 작품입니다. 1887년 인상파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이었었지요. 이 작품의 무대는 그 생라자르역 위에 있는 고가도로입니다. 6개의 고가도로가 지금 철길을 지나고 있죠. 다리의 굴격이 화면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그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지금 생라자르역의 기찻길 그리고 이제 열차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앞에 보이는 두 명의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는 아주 옷을 잘 차려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류층 계급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 가꾸어진 그 파리 시내를 지금 산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매춘부처럼 보입니다. 이제 당시 역 근처를 배회하는 여인들은 매춘부가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 파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한 10여 년 가까이 그 카유보트의 여자친구였던 안느라는 여인의 모습이라고도 뭐 하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안느는 카유보트보다 10살이 어린 여자였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카유보트에 대해서는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상류층의 남자들은 이제 파트너로 그 하류계급의 남자를 찾았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남자는 방금 자기 옆을 지나간 그 녹색의 남루한 차림의 지금 남자를 돌아다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 어떤 까유보티의 그 동성애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평가도 있긴 합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작품에서 보면은 소실점, 그러니까 그 원근법의 그 소실점은 지금 이 남자의 머리 뒤에 있습니다. 이 구도 역시 좀 특이한 구도죠. 이러한 관점은 흔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도 일종의 그 사진에서 가져온 기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877년 인상파 전시회에 출품한 비오는 날의 파리 거리라는 작품입니다. 그 인상파 기법보다는 전통주의 화법에 충실한 이 작품은 아마 까위보트의 작품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리 그 더블린 광장을 무대로 한 작품인데요. 그 오늘날의 모습과는 이제 별 차이가 없지요. 비가 오는 파리 거리를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의 한 가운데에 녹색 가로등이 자리를 잡고 있고 건물의 아래선으로 인해서 화면은 이제 4등분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 속에는 당시 파리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모양을 가진 건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의 등이 오른편에 보이는군요. 이 남자로 인해서 작품이 아주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작품의 그 포커스는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포커스를 맞춘 데를 중심으로
좀 그 주변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선명해지기도 하죠. 지금 이 남자의 모습은 굉장히 선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그 두 사람은 약간 뒷부분에 비해서는 좀 흐릿하게 보이죠. 아주 전형적인 사진 기법입니다. 그 남녀 두 사람을 확대를 해보면은 여인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했어요. 그리고 베일을 쓰고 있죠. 복장은 당시 그 아주 최첨단을 걷는 유행의 최첨단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역시 아주 세련된 복장이죠. 지금 그 뒤로 보면은요, 문을 열고 뭔가를 버리는 듯한 여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다리를 들고 지나가는 남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우산 밑으로 두 개 다리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저 사람은 지금 방금 마차에서 내려서 길을 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한 사진의 기법이죠. 이제 평면적인 그 색 처리 기법은 사실은 이제 까유보트가 자신의 그 인상파 친구들, 여러 친구들로부터 이제 빌려온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까유보트는 그 친구들로부터 많은 기법을 빌려오고 또 실험을 하고 그리고 결국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기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법에 이렇게 머물지는 않았었지요. 네, 카유보트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까유보트는 사진의 기술을 많이 그림에 도입을 했었어요. 뭐 두 번째 얘기에서 그것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그것이 그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또 인상파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었죠. 물론 사진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빛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물의 외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카유보트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이 그를 신인상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